네, 연준 페드워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2월 기준금리 전망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월 기준금리가 50bp 인상될 확률은 70%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75bp 인상 가능성은 20%대 중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인데요. 그리고 3월 기준금리 전망치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년 3월에 기준금리가 5에서 5.25%일 확률은 40%를 조금 넘고 있고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4.75에서 5.0%일 가능성은 40%에 거의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일주일 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자, 지난 한 주 사이에는 그 페드워치 관련해서 큰 이슈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신 다른 중앙은행에서 살펴볼 내용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다른 중앙은행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미국 연준의 움직임을 앞으로 예측하는 데도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중앙은행은 캐나다 중앙은행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주요국 가운데서 연준보다 앞서서 금리 인상폭을 줄이고 있는 곳인데요. 지난 7월 100bp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로 75bp 그리고 50bp로 인상폭을 각각 줄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캐나다 중앙은행이 부동산 대출자들의 어려움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당국은 변동금리 주담 대출을 꼭 집으면서 위험성을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금리 인상폭을 조절하는 것이 변동금리 주담대와 연관된다라는 얘기인데요. 보다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캐럴린 로저스라는 선임 부총재는 이번 주 한 연설에서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트리거 위험성이 증가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고금리가 캐나다 경제를 둔화시키기 시작했고 부채가 늘어난 가구와 변동금리 주담대로 집을 산 사람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가계부채와 주거라는 국가 경제의 두 가지 취약성은 금융 안정성과도 직결될 텐데요. 이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자, 기준금리 인상에 가장 어려움을 겪을 사람은 팬데믹 기간 주택 가격이 높을 때 변동금리로 주담대 대출을 땡겨서 집을 산 신규 주택 구매자들이라고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체 가구 대비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역사적인 흐름과 비교했을 때는 많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캐나다는 팬데믹 이후로 약 67만 건의 신규 주담대가 변동금리로 이루어졌는데 지난 2021년 중순 이후로 모든 주담대의 절반가량이 변동금리였다고 합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번 연설과 동시에 한 가지 연구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논문에 따르면 변동금리형 주담대의 4분의 3이 매달 상환액이 고정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출을 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현재 트리거 포인트라는 지점에 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상환액이 매달 고정되는 것은 무엇이고 트리거 포인트라는 건 또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채무자들이 주담대 금리가 변경되더라도 고정된 상환액이 바뀌지 않고 상환액 중에서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금리가 계속 오르게 되면 고정된 금액 중에 원금의 비중은 줄어들고 이자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게 되면 원금은 하나도 갚지 못하고 이자만 갚게 되는 순간이 오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자도 갚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트리거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자, 캐나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이런 트리거 포인트에 임박한 대출자들이 현재 변동금리 주담대의 50% 그리고 전체 주담대의 13%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트리거 포인트를 지나게 되면 월 상환액, 그러니까 고정된 상환액을 늘리거나 아니면 일부 원금을 먼저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요. 로저스 선임 부총재는 결론적으로 일부 캐나다인의 주담대 비용이 이미 증가했고 조만간 다른 사람들의 부담도 늘어난다라는 뜻이라면서 이로 인해 주택 소유 비용이 더욱더 비싸지게 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캐나다 시장은 지금 기준금리가 내년 중순까지 50bp 추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나리오라면 변동금리 주담대의 약 65%, 전체 주담대의 약 17%가 트리거 포인트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자, 이 부총재는 캐나다 주택 가격은 최근의 상승세에 비해서는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주택 시장의 균형을 회복하고 더 많은 캐나다인의 집을 더 저렴하게 소유하기 위해서는 집값 하락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낮은 주택 가격은 최근 구매자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금융 안정성을 감시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체계가 강조된다며 캐나다 경제는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라는 장기간의 취약성을 갖고 있고 고물가와 그에 대한 금리 인상 대응으로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트리거 위험성이 증가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려면 갈 길이 멀다면서도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물가 압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 캐나다라는 국가 이름을 미국이나 한국으로 바꿔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는데요. 사실 호주 중앙은행도 그렇고요. 기준금리 인상폭을 조절하기 시작한 나라들의 공통된 특징이 주택시장과 가계대출에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중앙은행의 이번 논문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영국 중앙은행이죠. 잉글랜드 은행의 사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은 기준금리를 지난 8월과 9월에 각각 50bp씩 올린 뒤에 이번 달에는 75bp 인상을 했는데요.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면서도 일부 통화정책위원들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인데요. 금리 인상폭을 확대하면서 한편에서는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어떤 스킴상 상식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총리도 뒤바뀌고 있고 감세 정책도 뒤바꾸고 있고 굉장히 좀 이상한데 중앙은행도 좀 평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왜 금리 인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지 그들의 얘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브 램스던이라는 잉글랜드 중앙은행의 부총재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하지만 경제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과 다르게 진행되면 금리 인하도 고려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번 영국 런던에서 열린 연설에서 나는 추가적인 긴축에 기울어 있지만 적절한 경우에는 금리 인하도 고려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지속적인 것으로 입증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표를 던지겠다라고 또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나의 정책 접근 방식은 조심스럽고 대응적인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굉장히 좀 모호한 뉘앙스를 남기고 있죠. BOE, 그러니까 잉글랜드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론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 달 초순에 실바나 텐레이로라는 통화정책위원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연내 금리가 동결되고 오는 2024년에는 금리가 인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인 스와티 딩그라는 사람도 정책의 과도한 긴축이 깊은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오늘은 연준보다 앞서서 또는
앞설 것으로 예상될 만큼의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내고 있는 중앙은행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들이 왜 긴축 강도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지 그 이면을 살펴보면 미국 또는 한국의 상황에서도 시사할 수 있는 바가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짐작이 됩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페드 워치 관련해서 기준금리 전망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